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개발 잡학상식 아카 알쓸개잡 주인장 유연희입니다. 오늘은 예고한 대로 웹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떠들어 볼 거예요. 똑똑. 로크 양반 쿨타임이 왜 이리 길어? 콜록콜록 목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안 나왔어. 아니, AI 보이스 아니었어? 사실 일이 좀 바빴어. 매일 누워서 넷플릭스만 보다 자던데? 그렇게 전곡을 찌르면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가 없잖아. 레드선. 지난 시간에 웹 리소스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백엔드 개발자가 같이 개발해 놓은 웹 리소스를 서버에 올려놓고 브라우저가 이 리소스에 대한 요청을 보내서 받아와 화면에 렌더링한다고 했었지요. 그 서버가 태평양 건너에 있는지 옆 건물에 있는지 모르겠고 그저 주소창에 URL만 치면 내 화면에 뿅 하고 렌더링이 되지요. 사실은 저 두 개의 화살표에 스펙타클 미스테리어스 로맨스 어드벤처러스 찬란한 오디세이 대서사시가 후려쳐져 있었다면 여러분 속아 주시렵니까? 알쓸개잡 세 번째 이야기 출발합니다. 과장 광고 어그로 맛집 인정. 여러분 네트워크가 뭐고 왜 필요하지요? 시작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중기기 간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싶다는 욕망에서 출발했겠죠. 더 많은 기기 간에 더 빨리 더 많이 잘 주고받고 싶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주고받자 서로 약속이 필요했을 거고요. 모든 세계인들이 지키고 있는 약속, 그것을 네트워크 세계에서는 프로토콜이라고 하지요. 네, 이럴 줄 알았어. 스펙터클 오디세이 어쩌고 하더니 자자, OSI 7 레이어만 보고 백 버튼 누르지 말고 그냥 한번 있어 봐봐요. 그래요. 네트워크 시험 볼 때 플리즈 두나 스로우 소시지 피자 어웨이 플리즈 두나 스로우 소시지 피자 어웨이 이러면서 분명 외웠는데 7개 레이어가 각각 무슨 약속을 하는 계층인지 매번 까먹게 된다는 전설의 OSI 7 레이어예요. 사실 OSI 7 레이어가 표준으로 따라고 공표되었을 무렵 세상은 이미 4개의 레이어를 갖는 TCP/IP 계층 모델 기반으로 신나게 통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TCP/IP 계층 모델로 인터넷을 진화시켰고 작금의 인터넷은 오리지널 TCP/IP 계층 모델에서 하위 1계층이 나눠진 이런 모델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통신하는 양단에서 약속한 대로 잘 주고받으면 그만이지 외우기 귀찮게 왜 굳이 레이어로 나누어서 약속을 했을까요? 30년 전 인터넷이 세상에 나오고 지금 수십억 명의 지구인들이 각기 다른 하드웨어,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진화했죠. 그런데 그럭저럭 무리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경이롭지 않나요? 이게 다 약속을 레이어로 나누어 했기에 가능한 일이죠. 네트워크라는 단어 뜻 그대로 너님이나 나님이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저 거대한 그물망에 도달하는 선 하나 얹은 것뿐이지요. 내가 메시지를 하나 보내면 여러 기기들을 거쳐 거대 인터넷 그물망으로 나가고 그 그물망에 있는 여러 기기들을 들러 목적지에 도달하겠지요. 내 전하려는 메시지는 목적지에서만 의미가 있고 그 사이에는 그저 이 메시지가 목적지에 전달되는 데만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전자신호로 변환하는 데 집중하는 레이어가 있고 인접한 하드웨어까지 도달하는 데 집중하는 레이어, 멀리 떨어져 있는 목적지까지 길을 찾는 레이어, 목적지에 도달해서 메시지가 필요한 소프트웨어에게 전달하는 레이어, 최종 그 메시지를 처리하는 레이어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목적지까지 전달되려면 인접한 링크의 하드웨어 주소, 최종 IP 주소, 목적지에서 메시지를 받아줄 포트 번호가 필요해요. 메시지를 보낼 때 각 계층에 필요한 정보를 원본 데이터에 붙여서 포장해서 보내고 각 계층의 장비나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를 받으면 자기 레이어에 필요한 헤더만큼만 읽어쓰고 나머지는 상위 레이어로 보내죠. 겹겹이 헤더를 쌓아가는 걸 인캡슐레이션, 겹겹이 쌓인 헤더를 하나씩 걷어내는 걸 디캡슐레이션이라고 하죠. 이 헤더들도 결국 0101 이진수의 나열일 뿐이고 결국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헤더의 몇 번째 비트까지에는 어떤 정보를 담고 어떤 비트가 켜졌을 때는 어떤 의미로 해석하자고 약속을 했다는 것뿐이에요. 웹 리소스가 어떻게 네트워크를 타고 내려오는지 까먹은 분들을 위해 우선 TCP/IP의 계층 모델을 후려치면서 한번 훑어볼게요. 물리 계층에서는 컴퓨터에서 만든 디지털 데이터를 장비가 지원하는 물리적 매체에 맞는 신호로 변환해서 내보내고 반대로는 수신된 신호를 0101 비트로 복원해요. 이더넷 랜 케이블로 불리는 UTP 케이블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호 전달 물리 매체이죠. 핸드폰 자동차는 기기의 안테나와 중계기 간에 주고받는 전파를 변조해서 비트 정보를 전달하죠. 통신 대역폭을 확보해야 하는 라우터 장비 길이는 얇은 랜 케이블 대신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동축 케이블이나 광섬유 케이블을 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하려면 어쨌거나 바다를 건너야 하는데 어떤 물리 매체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기분상 데이터 센터에서 위성으로 뿅뿅뿅 쏴서 광대역 통신을 할 것 같지만 실상은 인터넷 통신 중 위성 통신이 차지하는 지분은 크지 않아요. 내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크루즈 여행을 하고 있거나 하늘에 떠 있거나 오지에 있거나 참전 중이 아니라면 위성 통신을 할 이유가 아직은 별로 없죠. 인간들이 지구적도 40바퀴를 돌리고도 남을 만큼의 해저 케이블을 바다 밑에 늘어뜨려 놓았고 구글이나 글로벌 통신망 캐리어들이 지금도 계속 증설 작업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왜 폼나게 위성 통신을 쓰지 않고 바다에 무식하게 케이블을 담궜을까라고 생각한 사람 있으면 손. 여러분, 정직에도 위성이 생각보다 멀리서 돌고 있답니다. 비싸고 느리고 이래저래 기존의 인공위성 통신은 가성비가 좋지 않았죠. 그래서 폼나는 거 잘하시는 우리 머스크 형님이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론칭하셨죠. 스페이스X는 2027년까지 저궤도에서 도는 소형 위성을 12,000개를 올리고 이후 3만 개를 더 올려서 전 지구를 위성 통신망으로 커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실행 중이죠. 이미 4,000개 이상 쏘아 올렸고 전 세계 가입자 수 200만을 돌파했다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정부와 다른 기업들도 이에 질세라 저궤도 위성 통신에 투자하고 있는 걸 보면 예전에 구글이 지상 20km 성층권에 풍선을 띄워서 오지까지 와이파이 공급해보겠다던 프로젝트 룬에 비해 매우 성공적이에요.
다만 과학계와 합의점을 잘 찾길 바라요. 스타링크 위성들 때문에 과학자들이 나랑 별보러 갈 수가 없잖아. 자, 다음 2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이에요. 링크는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이죠. 1계층이 물리적으로 다른 애들과 연결은 해주는데 이때 연결된 애들이 실전하기 한 대씩 나눠갖고 1대1로 연결된 게 아니라 다대다 형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랑 연결된 애들 중 누가 내 메시지를 받지 대상을 식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 유튜브 서버는 나와 링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집 랜선이 너무 짧더라. 지금 당장 나와 링크되어 있는 것은 우리 집 와이파이 공유기, 같은 랜선으로 묶여있는 컴퓨터, 텔레비전, 같은 와이파이에 물려있는 개인기, 휴대폰 이런 애들이요. 회사에선 동료 컴퓨터들이, PC방에선 PC방 죽돌이 죽순이들이 나와 링크되어 있어요. 링크된 여러 애들 중에 누구에게 보낼지 결정하기 위해 장비에 하드웨어 주소가 필요해요. 메시지 앞뒤로 헤더와 푸터를 씌워 프레임을 만들고 헤더에는 보내는 장비와 받는 장비의 하드웨어 주소를 쓰기로 약속하면 보내는 메시지가 뭔지는 몰라도 일단 링크된 애들한테 물리적으로 010을 건네줄 수 있겠죠? 랜선을 통해 나가는 대표적인 2계층 이더넷 프레임 데이터는 그림과 같이 6바이트짜리 맥어드레스 정보를 넣어 송수신자를 식별하죠. 데이터 링크 계층엔 물려있는 애들이 전송하는 신호들이 충돌되지 않게 플로우를 잘 컨트롤하는 프로토콜이 정의되어 있어요. 이 중 2023년 알쓸계잡이 선정한 스위치나 허브 같은 2계층 장비에서 제일 중요한 기술은 두구두구. 선정이야. 3계층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터넷 프로토콜, 아카 IP에 대한 내용이에요. 2계층에서 목적지를 식별하는 하드웨어 주소를 적었는데 무슨 주소가 또 필요하죠? IP도 주소인데 하드웨어 주소가 아니라 논리적 주소예요. 나와 링크되어 있지 않는 애들이 아닌 다른 링크 그룹의 장비에게 볼 일이 있는 경우 그 목적지까지 퐁퐁퐁 전달하기 위해서 최종 목적지를 식별할 수 있는 논리적 주소가 필요해요. 그게 IP인 거죠. 우리 집 공유기는 3계층을 담당하는 라우터 기능이 있어요. 공유기는 나의 링크니까 거기까지 2계층을 타고 도착해서 3계층 IP 헤더를 까봐요. 디캡슐레이션. 라우터는 도착한 IP 패킷을 까보고는 유튜브 서버가 나와 링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되죠. 그러면 바깥 세상 다른 라우터에게 최종 IP로 패킷 좀 전달해달라고 부탁해야 해요. 자, 이 부탁이란 것도 결국 물리 계층을 타고 나가는 신호겠죠. 나랑 링크였을 때 B 인터페이스로 연결되었지만 바깥 라우터와는 C 인터페이스로 연결되어 있어요. 2계층 통신을 위해 자신의 하드웨어 주소 C와 바깥 라우터 주소 D로 이더넷 헤더를 갈아치우고 보야겠죠? 라우터는 자기가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의 IP의 최단 경로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테이블로 가지고 있어요. 3계층 최종 도착지인 IP 주소를 훼손하지 않으니 어쨌든 목적지까지 퐁퐁퐁 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널리 두루 쓰고 있는 IP 주소는 32비트이죠. 8비트 숫자 4개 사이에 점 찍은 거요. IP 버전 4죠. 이에 32승은 40억 개가 넘어요. 근데 이게 고갈이 된대요. 32비트 IP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ID와 그 아래 붙어있는 컴퓨터를 식별하는 호스트 ID 2개 정보를 담고 있어요. 네트워크 ID가 왜 필요하냐면 호스트를 서브 네트워크로 묶어놔야 권한을 부여하거나 관리하는 데 효율적이잖아요. 또 브로드캐스팅을 그룹 내로 제한해야 네트워크 부하도 감당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1층, 2층, 3층별로 다른 부서를 배치하고 층별 서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싶은 회사에서는 층마다 앞에 네트워크 식별자를 동일하게 부여하고 컴퓨터마다 뒷자리를 하나씩 증가시켜 부여하면 되겠죠. 그런데 IP를 클래스로 나눠놔서 클래스마다 네트워크 식별 몇 자리에 호스트 식별 몇 자리를 쓴다고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하지만 회사마다 서브 네트워크에 넣을 호스트의 개수가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스카이넷님을 모시고 있는 어떤 수상한 회사가 클래스 A의 IP 대역을 할당 받았다고 합시다. 앞에 네트워크 식별자로 256개를 쓰고 한 네트워크당 1670만 개 호스트를 식별하라고 준 IP인데 층별로 서브넷을 구성하고 싶다면 1층에 직원 1670만 명을 억지로 우겨넣을 수도 없고 5층 스카이넷님을 제외한 1, 2, 3, 4층에서는 일하는 100명에게 100개의 IP를 각각 주고 나면 나머지 1670여 개 IP는 더 이상 부여할 호스트가 없으니 버려지게 되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 비현실적인 예를 들었지만 클래스 B, 클래스 C IP 대역에서 이런 식의 비효율이 발생해서 IP를 개수를 빠르게 고갈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넣은 솔루션이 서브넷 마스크예요. IP를 받은 당사자가 내 맘대로 네트워크 식별하는 자릿수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IP는 그대로 쓰고 거기에 같은 32비트의 마스크를 씌워서 앞에 1로 세팅된 부분까지는 네트워크 식별로 나머지 0으로 채워진 뒷자리는 호스트 식별로 쓴다는 약속인 거죠. 서브넷 마스크 255.255.255.0을 씌우면 IP가 무슨 대역이든 상관없이 250여 개 호스트로 이루어진 서브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죠. 그러면 아까는 버려졌어야 할 IP 대역을 다른 층에 할당해서 알뜰하게 쓸 수 있으니 이제 각 층에는 200여 명 정도 모여 일하면 되고 원래 버렸을지도 모를 각 층에서 낭비된 1670만 개 IP는 그냥 스카이넷님께 상납하면 되겠죠? 그럼 U 플러스 공유기 IP 주소는 왜 모든 집이 같은 걸까요? 여기에 IP 고갈을 막는 다른 전략이 숨어 있어요. 내가 서버가 아니라면 반드시 외부 네트워크에 내 IP 주소를 공개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공유기라는 라우터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 라우터 유니버스에서는 공유기가 할당해준 IP를 쓰는데 이게 옆집 라우터 유니버스의 IP와 겹쳐도 상관없어요. 이 IP는 우리끼리 통신하는 용도로만 쓸 거거든요. 대신 내부 서버와 통신할 때는 라우터가 마치 자기가 출발지인 양 IP 헤더를 갈아치우고 응답이 오면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 신공을 써서 매핑된 내부 IP로 던져주면 되죠. 그러면 결국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퍼블릭 IP는 라우터 이놈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다른 수십억 멀티 라우터 유니버스에서는 똑같은 숫자의 IP를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이때 프라이빗 유니버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IP 대역은 아무거나 사용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별로 대역을 미리 다 정해놓았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C클래스 사설 IP 대역이 192.168로 시작하는 대역이에요. 이게 대부분 공유기 주소가 죄다 192.168로 시작하는 이유죠. 이렇게 저렇게 애껴 써도 모바일 통신 인구 대폭 빠른 32비트짜리 IP 고가를 막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IP 고가를 막기 위해 128비트짜리 IPv6를 만들었어요. IPv6는 우리 문명이 초고도 사회로 진화해서 블랙홀에서 에너지를 끌어다 쓸 수 있는 제3형 문명이 되어도 남아돈다는 게 학계의 정설. 대한민국은 인구수의 2배 이상인 1억여 개의 IPv4를 이미 할당받았고 그나마도 대부분 인터넷 공유기의 폭발적인 보급으로 쪼개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보단 IP 고갈 상황이 그닥 나쁜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IPv6를 배정할 때 우리나라는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서 최소 수준으로 할당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IPv6 주소는 200조 개라네요. 갑자기 대한민국 출산율 걱정시계 오네. 그런데 거대 인터넷이 이미 IPv4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라우터 장비들을 모두 교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 인터넷은 놔두고 모바일이나 자동차 텔레매틱스 같이 새로운 셀 네트워크부터 교체 쓰고 있어요. 라우터가 패킷을 퐁퐁퐁 잘 토스해줘서 드디어 목적지 IP를 갖는 서버 컴퓨터에 잘 도착했다고 합시다. 서버 컴퓨터까지는 잘 도착해서 운영체제가 IP 헤더를 떼어내고 나면 그 다음엔 누가 메시지를 받아 처리해야 할까요? 서버 컴퓨터에 돌고 있는 프로그램 프로세스 중 하나겠죠. 그런데 이게 브라우저가 보낸 웹 리소스에 대한 요청이었다면 서버 컴퓨터에 돌고 있는 여러 프로세스 중 웹서버 프로세스한테 가야 처리가 되겠죠. 그러려면 서버 프로세스가 미리 운영체제에 포트 번호를 등록하고 대기하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애초에 클라이언트가 보낼 때에도 목적지의 IP와 더불어 이 등록한 포트 정보도 같이 넣어놨어야죠. 이 포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4계층, 트랜스포트, 전송 계층인 거예요. 자, 이제서야 드디어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 프로세스와 서버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커넥션을 맺을 수 있게 되었네요. 이때 포트 번호는 상위 응용 계층 프로토콜마다 주로 사용하는 잘 알려진 유명한 포트 번호들이 있어요. 웹은 80, 시큐어 웹 커넥션은 443을 주로 쓰죠. 여러 사람에게 서비스하겠다는 웹서버가 중이병이 걸리지 않는 이상 삐뚤어질 테다 그러면서 딱히 웰노운 포트를 안 쓸 이유는 없어요. 프리릴리즈용 테스트 서버나 보안상의 이유로 외부 세계 노출을 꺼리는 서버라면 시스템 리저브드가 되지 않은 번호 하나를 택해서 열고 썸 타는 클라이언트에게만 살짝 알려주면 돼요. 전송 계층 프로토콜 양대 산맥은 그 이름도 유명한 TCP와 UDP죠. TCP는 데이터 조각의 번호를 순서대로 잘 조합해서 로스 없는 커넥션을 보장하고 UDP는 그냥 데이터 조각을 무지성으로 목적지에 우다다다 보내고 패킷 로스는 나 몰라라 하기 때문에 몇 조각 못 받아도 크리티컬하지 않은 멀티미디어 스트리밍에 사용한다는 교과서 같은 내용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하지만 작금의 웹의 세계에서는 다 맞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IT 빅테크들은 웹 서비스를 UDP로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응용 계층 프로토콜인 HTTP와 관련이 있어서 다음 계층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TCP의 트레이드마크는 3웨이 핸드쉐이크 커넥션이죠. 클라이언트가 목적지 서버에게 연결 요청으로 씬을 보내고 서버가 오케이 받아주마 하고 에크를 보내면서 너도 오케이? 라고 한 번 더 물어봐요. 클라이언트가 나도 오케이, 받아줘서 고마워라며 에크를 보내고 비로소 양쪽 모두 연결 상태가 돼요. 이렇게 연결 상태가 된 후에야 응용 계층의 메시지를 담은 데이터 조각들을 계속 주고 받을 수 있죠. TCP 헤더에는 포트 주소 외에도 씬이나 에크같이 커넥션 플로우를 위한 플래그 비트, 조각난 데이터를 순서대로 잘 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퀀스 및 에크 번호 정보가 있어요. 데이터를 받으면 받은 데이터의 크기만큼 증가해서 그 번호를 보내주기 때문에 보내는 쪽에서는 조각이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무슨 이유로 에크가 제 시간에 오지 않거나 중간 라우터 어딘가에서 실종되는 경우 다시 재전송을 해줘서 도착지에서 조각들을 조합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보장하는 거죠. 그런 장치들 덕분에 TCP 커넥션이 신뢰의 아이콘이 된 거예요. 자, 마지막 응용 계층. 응용 계층에서는 커넥션이 확보된 상태에서 그 위에 실어나를 실제 메시지의 내용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프로그램 양당 간에 원만하게 합의만 되면 새로운 약속을 언제고 집어넣을 수 있죠. 브라우저와 서버 간의 웹 리소스를 요청하고 받을 때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HTTP를 사용하죠. 웹 리소스를 받기 위해 만든 프로토콜이었다지만 브라우저가 아니더라도 파일 다운로드, RESTful API 등 URL로 서버에 요청하고 응답을 받아오는 유즈 케이스에 널리 사용되고 있고 대부분 언어에서 HTTP 클라이언트 유틸리티나 모듈을 제공하죠. C++ 미드웨어에서 많이 쓰는 리컬도 HTTP를 지원하는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죠. HTTP 리퀘스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첫 줄에 요청 타입, 요청하는 대상 리소스, HTTP 버전이 들어가요. 그리고 서버에서 처리해야 할 여러 정보들을 헤더에 추가로 주르륵 실어보내죠. 브라우저의 능력과 현재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들이에요. 어떤 컨텐츠를 요청 헤더에 실어 보내주면 서버가 브라우저 상황에 맞는 리소스를 HTTP 리스폰스로 보내주는 거죠. 이때 HTTP 헤더 첫 줄에 실어 보내는 HTTP 프로토콜 버전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알아볼 거예요. 이 진화 과정을 훑어보면 응용 계층 네트워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약을 판다. 1991년 HTTP는 처음엔 엄청 간단한 약속에서부터 출발했어요. HTML 페이지를 get이라는 메소드로 요청하면 서버가 그냥 페이지 텍스트를 보내준다. 그런데 원래 뭐가 돌아가게 만들다 보면 이거저거 덕지덕지 붙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HTTP 헤더에 서로 필요한 정보들을 점점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표준화하지 않고 각자 입맛대로 넣어 쓰다 보니까
브라우저와 서버 조합마다 기대 동작이 조금씩 다르고 웹페이지 오류도 많이 나고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래서 표준 그룹을 만들어서 HTTP 1.0을 RFC 문서로 딱 릴리즈하기로 하죠. 이때 기존에 관행적으로 쓰던 헤더들을 잘 문서화했는데 요청 헤더에는 유저 에이전트를 붙여서 브라우저가 서버한테 내가 무슨 브라우저다라고 관등 성명하는 필드를 만들었어요. 당시에는 브라우저마다 지원하는 HTML이 다 제각각이라서 페이지가 안 깨지게 하려면 서버에서 브라우저마다 튜닝된 페이지를 제공하는 게 필수였거든요. 화면이 작은 임베디드 시스템 브라우저냐, PC의 브라우저냐를 구분해서 모바일용 페이지를 내려줄 때도 사용하는 필드죠. 응답 메시지에는 상태 코드란 걸 넣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404나 파운드가 바로 이때 정의한 응답 코드 중 하나인 거예요. 응답 코드를 서로 약속한 숫자로 내려주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응답을 받자마자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죠. HTTP 응답 상태 코드 중 200대는 OK 문제 없음. 300대는 지금 요청한 리소스 딴 데로 이사 갔으니 이 주소 가서 알아봐. 400대는 클라이언트 너가 뭔가 잘못했다. 500대는 클라이언트 너의 요청은 잘못이 없지만 그냥 서버인 내가 지금 너랑 이야기할 기분이 아니다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브라우저는 205K를 받으면 같이 내려온 컨텐츠를 그냥 렌더링하면 되겠죠. 300일 무브드를 받으면 같이 내려온 주소로 다시 get 리퀘스트를 날려야 하고요. 400일 어노더라이즈드는 요청한 헤더에 액세스 토큰 같이 필요한 인증 정보를 빠뜨렸는지 혹시 철진한 정보를 들고 간 건 아닌지 살펴보세요. 403 포비드는 권한도 없는 페이지에 접속하려고 하는 나는 나쁜 사람인가 자아 성찰하거나 서버 담당자에게 권한 좀 달라고 멱살 잡고 싸우면 돼요. 좀 전까지 잘 받아와지던 리소스였는데 300번대 리다이렉트 안내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잠수 타고 404를 보내온다면 서버와 멱살 잡고 싸우면 돼요. 500 인터널 서버 에러는 일시적으로 서버 상태가 안 좋으니 다음에 시도하라고 사용자에게 안내하거나 당장 서버 담당자와 멱살 잡고 싸우면 돼요. 모든 서버 개발자님을 사랑합니다. HTTP 1.0의 또 하나의 미션은 HTTP의 오리지널 컨셉인 스테이트리스와 커넥션리스를 극복하는 거였어요. 스테이트리스 커넥션리스가 뭔 말이냐면 서버가 요청을 받고 줄 거 주고 나서 더 이상 질적거리지 말라며 이전의 소중한 커넥션의 추억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클라이언트와 관계를 바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웹리소스는 일부 데이터가 누락되면 페이지를 제대로 렌더링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신뢰의 프로토콜 TCP 위에 얹어서 사용하겠죠. 브라우저가 렌더링할 첫 HTML 페이지를 요청해서 받아올 때 3웨이 핸드쉐이크로 TCP 커넥션을 맺고 파일 하나 달랑 받고 바로 끊기고 또 다른 링크를 누르면 또 TCP 커넥션을 맺어서 받아오고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웹페이지가 단순한 HTML 문서의 링크 조합이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한 페이지 안에 이미지, 오디오, CSS, 자바스크립트 등 이거저거 우겨넣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었어요. 모든 리소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커넥션 맺어서 받아오다 보니 첫 페이지 로딩 속도가 너무 느려터진 거예요. 아까 1초 전에 분명히 커넥션 맺었던 서버인데 매번 통성명하면서 3웨이 TCP 커넥션을 맺는 게 얼마나 무한하고 비효율적인가요? 그래서 TCP 커넥션을 리소스 하나하나 요청할 때마다 하지 말고 열려있는 커넥션을 계속 써보기로 했죠. 클라이언트는 HTTP 리퀘스트 헤더에 커넥션 keep alive라는 한 줄을 넣어 보내면서 서버에게 제발 이후에 연결을 바로 끊지 말라고 질척거리는 작전을 쓰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서버에서 keep alive를 제대로 구현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서버에서 제대로 지원을 하더라도 브라우저와 서버 사이의 요청 응답을 가로채서 대리하는 HTTP 프록시가 멍청하면 keep alive 필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접속 상태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파다했어요. 그래서 HTTP 1.1부터는 서버에서 특정 시간 동안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걸 디폴트로 하고 클라이언트가 명시적으로 클로우즈를 보낼 때만 연결을 끊는 걸로 바꿨죠. 그래도 로딩 속도는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래서 파이프라이닝이란 걸 도입했죠.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고 기다렸다 다음 요청을 순차적으로 보내는 대신 클라이언트는 지금 당장 필요한 리소스들에 대한 요청을 열려있는 TCP 커넥션에 다다다 때려 넣으면 서버에서 알아서 요청한 순서대로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TCP 연결 자체를 여러 개 동시에 열어서 여러 리소스에 대한 HTTP 요청을 병렬로 진행하는 멀티플 TCP 커넥션도 적용했어요. 이렇게 개선된 HTTP 1.1은 1997년 표준으로 릴리즈된 이후부터 아직까지도 유효한 표준이니 진짜 오지게들 쓰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개선할 문제가 없었냐 하면 그럴 리가요. 웹의 리소스들은 계속 늘어났고 네트워크 전송 지연은 여전히 페이지 로딩 시간의 적이었죠. 그런데 1.1 파이프라이닝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파이프라인의 요청을 다다다다 때려박고 서버가 순서대로 보내주길 기다린다고 했었잖아요. 이때 서버에서 두 번째 요청한 리소스의 준비가 무슨 이유로 늦어지는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그 뒤에 요청된 리소스들이 모두 보낼 준비가 되었어도 두 번째가 준비될 때까지 대기를 타야 최종 응답을 내려줄 수 있겠죠? 앞에서 통차 하나가 라인 전체를 다 막고 있는 현상을 유식한 말로 헤드 오브 라인 블락킹이라고 해요. 네트워크로 타고 나가기도 전에 불필요한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발생하죠. 그렇다고 TCP 소켓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죠. 커넥션당 네트워크 부하가 생길 테니까요. 아직 우린 블랙홀의 에너지를 끌어다 쓸 수 없잖아. 보통 브라우저들은 서버당 6개가 기본값이에요. 구글은 더 빠른 브라우저를 만들고 싶었지만 이렇게 네트워크 지연에 의한 페이지 로딩 시간이 문제의 크리티컬 패스였죠. 구글은 근본이 서비스 회사인데 클라이언트인 브라우저도 갖고 있어서 양단을 다 주무를 수 있었고 그 덕에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나온 게 스피디 프로토콜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로딩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은 열망이 느껴지는 프로토콜이죠. 스피디는 응용 계층에서 HTTP 데이터를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운용하기로 했어요. 브라우저가 다다다다 요청을 보내면 순서와 상관없이 그냥 준비되는 데이터를 바로 프레임에 실어서 보내요.
요청 중에 서버에서 지연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면 현재 TCP 커넥션을 타고 나가는 라인 전체를 세우지 않고 이 프레임과 같은 스트림의 프레임들만 지체되는 거예요. 거기에 오고 가는 데이터를 문자열 대신 바이너리 형태로 패킹하고 중복되는 헤더는 인덱스 번호로 교체하는 등으로 데이터 사이즈 자체도 줄였죠. 구글은 이런 여러 스피디 피처들로 로딩 속도를 기존 대비 50%나 개선했다고 발표했어요. 이 스피디가 HTTP 2.0의 베이스가 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기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래 전송 계층인 TCP에서 발생하는 지연은 응용 계층에서 어떻게 해도 커버를 할 수가 없잖아요. TCP는 우선 매 커넥션마다 3웨이 핸드쉐이크를 하면서 앞단에서 조금 까먹고 시작하죠. 응용 계층에서 요청한 여러 웹 리소스들을 독립적인 프레임으로 잘 만들어서 전송 계층에 전달해도 TCP에 우겨 넣는 순간 TCP 세그먼트들이 모든 라우터 경로를 거치며 중간에 지연되거나 유실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이때 역시 처음 TCP 세그먼트에 지연이 발생하면 이후의 조각들은 죄다 조합이 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헤드 오브 블락킹 지옥이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글은 HTTP를 TCP 대신 가볍고 얇은 전송 계층인 UDP 위에 퀵이라는 프로토콜을 새로 만들어서 TCP 오버헤드에서 벗어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UDP 위에 퀵 위에 HTTP가 올라간 형태로 HTTP 3.0 표준화가 되었죠. 현재 유튜브나 페이스북 모두 퀵 위에서 서비스되고 있어요. 퀵 또한 네트워크 지연을 줄이고 싶어하는 열망이 그득한 네이밍이죠.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수십 년에 걸쳐 로딩 속도를 줄이고 싶었던 크롬 브라우저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유튜브를 접속한다고 상상했을 때 지금까지 훑어본 네트워크 스택을 어떻게 타고 요청되어 받아와지는지 머릿속에 다 그려지시나요? 제가 설명을 너무 잘해서 된다고요? 뻥치시네. 우리가 브라우저에 입력하는 건 그저 주소창에 유튜브.com 딸랑 요것뿐이고 여태까지 목적지로 가는 주소에 유튜브.com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는데 투바운드 포크볼 마냥 갑자기 튀어나온 유튜브.com이 어떻게 네트워크 스택으로 흘러들어가는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겠어요? 나 지금 약 팔고 있잖아. 네트워크 고인물들은 일단 좀 가만히 있어봐. 원래는 사용자가 브라우저 주소창에 URL을 치면서부터의 여정에 대해서 따라가 보자고 시작한 네트워크 이야기였는데 앞 이야기가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네요. 나머지 부분은 짧은 후속편으로 올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뭐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하는 러크의 이 간절한 진심이 보이시나요? 적당히 해라. 저의 진심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소 25.25.25.25의 UDP 포트 번호 8282로 HTTP 2.0부터 지원하는 서버 푸시로 보내 적에도 위성 타고 너님들께로 가고 있는데 이 전파가 너님들께 잘 닿았길 바라요. 아직 끝나지 않은 웹의 네트워크 이야기. 다음 편을 쿨타임 없이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눌러주세요. 제발. 너 이 자식 혹시 100만 유튜버 꿈 안 접은 거냐?